자, 그렇다면 이제 절차는 뭐 비슷합니다.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 절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경매 진행되는 거고 한데, 그럼 경매에서 나중에 이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논란이 나오는데,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배당 자체는 이제 채권자한테 부여된 권리잖아요.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채권자는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배당이 만약에 다 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채무자, 소유자에게 교부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 유치권자는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근데 배당받을 권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배당받아가고 난 나머지 돈,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귀속돼야 될 그 돈에 대해서 직접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 돈에 대해서. 그거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실무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 134페이지 보시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본래 유치물을 금전으로 현금화하는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행해지는 만큼, 유치권자는 이후 매각대금 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고,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된다 한다는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유치권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부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경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 대금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무상으로 부딪혀서 낙찰을 이 사람이 받았는데 이게 돈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럼 돈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 경매에 붙이면 돈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사실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유치권자가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유치권이 있는 것 같다, 예상외로. 낙찰 되기 전에 자기가 검토한 바와 다르게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낙찰을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저당을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 물건을 담보로 저당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유치권은 그 전부터 성립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보다 유치권자가 뭐 더 먼저 받아올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이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유치권의 그 특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은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선후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이 그 전에 성립한 저당권보다도 뒤지나, 그것도 아니고, 또는 그 유치권자보다도 뒤에 성립한 저당보다도 앞서느냐 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점유를 통해서 이제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보다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죠?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돈 받을 권리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채권자 이미 분명하니까 배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배당되고 나서 받을 돈이 없으면 실제로 회수가 안 되죠.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유치권이 문제된 물건에서 저당을 잘 안 잡아준단 말이에요. 저당을. 그러니까 보통은 낙찰을 통해서 이미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권리관계가 싹 정리가 되고 그 낙찰자와 유치권자가 이렇게 분쟁이 되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경매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에서 또 저당이 얹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보면은 유치권자가 형식적 경매를 넣어서 자기가 돈 받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일부만 변제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할 때까지, 자기가 받은 돈을 전부 회수할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삼자한테 또 낙찰자한테 다시 또 그러지 청구할 수 그렇죠. 예. 청구할 수 있다기보다는 경매. 그렇죠. 경매에 대해서 뭐 버틸 수 있는, 그 사람이 인도 요구에 대해서 버틸 수 있고 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관리변제 충당. 이거는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이것도 별로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되면은 유치권의 소멸 사유로까지 될 수 있다. 137페이지 고등법원 2007년 사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 2008년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전지방법원 2008년 사례도 아까 상계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뭐 상계가 안 된다. 서로 상계자와 피상계자가 일치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가 안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서울고등 2009년 사례는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유치권 소멸. 자, 유치권 소멸로 이제 324조 유치권자의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유치권자가 전 이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에 소멸할 수 있다. 이겠죠. 대법원 2002년 사례는 이게 인도명령 사례인데요. 인도명령. 그러니까 이 점유하는 사람이 유치권자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입니다. 유치권자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인데 그 낙찰받은 사람이 너 나가 라고 해서 인도명령을 청구한 케이스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유치권자가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서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임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행위가. 그러면은 그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로부터 임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점유하고 있는데, 유치권자가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점유할 권한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그 자체로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인도명령으로서 나가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6년 사례는 유치권자가 뭐 이렇게 뭐 건물을 훼손하고 뭐 벽을 철거하고 이런 그 건물 훼손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유자 승낙 없는 임대 그리고 손괴 이런 행위는 그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 이것도 뭐 별로 크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포기 내지 피담보 채권의 소멸, 이게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유치권을 포기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무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돈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채권을 포기했느냐, 또는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했느냐, 그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느냐,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그 건물 짓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돈 받기 위한 방편으로 뭐 건물에 분양을 해서 네가 가져가라, 또는 아예 네가 임차인으로 들어와라, 이런 약속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약속이 있을 때 그거를 공사대금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공사대금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아예 그 사람은, 이제 공사한 사람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정도의 권리만 가지느냐 하는 그런 논리예요. 결국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그 기존 공사대금 채권에 가름해서 어떤 뭔가를 받았느냐, 안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를 위해서
또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를 받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인데, 이론적으로는 지금 개념적으로 민법에서 따질 때는 뭐 채권에 가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가름된 거기 때문에, 갈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고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개념 자체가 아직 이 채권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이 개념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뭐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준 건 맞는데 이걸 해줬다는 것이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인지 안 그러면 가름해서인지 하는 부분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걸 당사자 간에 뭐 서면상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 판단하기가 편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어떤 그 질문하신 분 그 메모에 보면 질문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채권에 가름해서 이렇게 했다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는지요? 이제 그 질문 자체를 그렇게 썼어요. 채권에 가름해서 이걸 했는데 그렇다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는지요? 뭐 채권에 가름해서라면은 용어 자체로랑은 없어졌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아마 질문의 취지가 가름해서라는 의미를 그냥 잘 모르고 아마 하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뭔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된 걸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 표현을 그냥 가름해서 이걸 쓰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개념상으로 보면은 가름해서라는 것은 기존 채권은 없어지고 대신에 이걸 받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그런 판단이 이제 많이 논란이 된다, 실무에서는. 자, 하지만 이 대법원 95년 사실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공사대금 채권 대신에 뭐 기존 채권 대신에 뭔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받음으로써 약속함으로써 이게 없어졌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95년 대법원 사례가 좀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고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결국은 점유 상실하거나, 이거는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죠. 그럼 결국은 원칙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부분은 특단의 사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특단의 사정은 어차피 이게 말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채권의 만족을 충분히 얻었다거나 당사자의 합의가 아주 분명하다거나 하는, 기존 채권을 없애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분명하다거나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소멸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업심이 쭉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건물이 완공된 후인 87년 매돌자 약정에 의해서 도급인이 피고에게 이 건물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해서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 건축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피고가 이 건물을 매각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이게 앞으로 쭉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어떤 판단의 기준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5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 주장, 즉 이거는 이제 특이하게 유치권 확인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인 쪽이 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피고의 주장, 즉 원고, 유치권자가 건축주에게 건물을 인도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했다거나, 또는 원고의
점유 상실로서 유치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가 유치권자가 97년 8월 강모와 사이에 강모가 그 공사대금 지급을 1년 지체할 경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했고, 그 뒤 원고가 97년 8월 23일 공사 완공한 다음에 강모에게 인도를 했지만 이 약정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수단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그 원고가 강모에게 건물을 인도했다는 사정만으로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거나 그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법 2008년 사례는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이 가등기까지 했어요. 이제 아예 그 건물로 지금 받겠다라는 가등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못한 거죠. 그래서 법원은 피고와 인모모 사이, 건축주입니다.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 그 건물 대신 가져라 라고 하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인모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7년 그 밑에 부분 피고가 김모 건축주와 약정에 의해서 모텔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공사대금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했다거나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은 혼동이 생기죠. 우리 민법상으로. 그러니까 돈 받을 뭐 다른 뒤에 사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그 수급인인데 이 돈 받을 이제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자기가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혼동으로서 채권이 소멸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사례도 그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네가 그 점유 이전 받았으니까 내 채권 다 내가 주인인데 사실은 주인인데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데 대해서 법원이 점유 이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 등기가 아직 경료 안 됐으니까 그거는 그 피고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다른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 2007년 사례도 어떤 이런 점만으로는 피고회사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가름해서 위와 같은 건물의 양도와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 그 약정은 결국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수단 내지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약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채권 소멸이 안 됐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 2009년은 넘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편 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에요.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양도는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기존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건데 피고회사가 시공사인데요. 시공회사가 이런 조합에 대해서 김모에 대한 이게 아마 조합원인 것 같아요. 모에 대한 소의 조합이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 대금, 가청상금, 이런 국유지 매입비, 대납금 이런 등등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그 소의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남부지방법원 2005년 사례인데
이 사건은 그 아파트 이제 건축 공사하고 대금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던 중에 그 조합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건물주 쪽에서 그 점유를 침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점유 침탈하게 되면은 점유 회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인 점유 침탈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점유 관계를 조금 점유 관계를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점유가 일단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점유를 허물어뜨리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어떤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 침탈을 불법적으로 막 쳐들어와서 내쫓았다. 그러면 원래는 이 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이제 점유 회수 청구 소송. 점유 회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가 이게 수급인이라고 하면은 수급인의 이제 권리, 수급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침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점유가 일단 유치권이 있으면은 이 사람 적법한 점유죠, 그죠? 기존의 점유가 유치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불법 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점유권이란 것은, 물권으로서 인정되는 점유권이란 것은 그 점유가 불법이든 적법이든 간에 하나의 어떤 그 상태, 공고한 상태, 점유라는 그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으면 이 점유에 대해서는 보호를 합니다. 그걸 점유권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 유치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딱 점유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뭔가 침탈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점유회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점유회수 청구 소송.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점유회수 청구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송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뺏긴 사람이 그냥 소송으로만 다투게 되면 사실상 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불리한 체제에 처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방지하기 위해서 자력 탈환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력 탈환권은 즉시, 아까 우리 사례에서처럼 2, 3일 내에 쳐들어가는 것도 즉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뺏기자마자 바로 그런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